먼저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 17주년 기념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교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창립 17주년 기념학술대회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와주신 우리 내외빈 선생님들께 그리고 저희 구성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은 올해로 창립 17주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여기 지금 사실은 장달중 선생님께서 계신데요. 그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저희가 통일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포럼으로 해서 시작한 지는 약 한 2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통일포럼이 처음 시작했던 것은 2000년이었고요. 그리고 2006년 4월 19일 날 통일연구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처음 연구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통일평화연구소라고 이름을 한번 바꿨었고 그리고 2011년에 지금 현재의 명칭인 통일평화연구원으로 명칭을 개칭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전임 원장님들의 노력과 그다음에 헌신적인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은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상 오늘의 모두 다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은 미래 10년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의 주제는 대학의 국제화 그리고 대학과 통일 이 두 가지 주제인데요.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이 대학 내에 설립되어 있는 연구원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통일 문제,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대학 교육과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임 원장님들과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러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조금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힘드시더라도 같이 저희 대학의 그 통일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통일평화연구원의 발전에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러한 자리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전임 원장님들 모시고 곧바로 1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순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임 원장님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 잘 이렇게 그 유명하시고 저희 연구원에 그동안에 많이 기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 옆에는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로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포럼의 초대위원장을 맡아서 통일포럼을 이끌어주신 장달중 교수님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달중 선생님 다음에 사실은 통일연구소로 바뀌고 일대 초대 소장은 박명규 교수님이셨는데요. 박명규 교수님이 지금 현재 독일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이 좀 어려우셔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장달중 그 박명규 선생님에 이어서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의 원장을 맡아주셨던 정근식 사회학과 명예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근식 원장님 다음에 사실은 이제 또 저희 임경훈 교수님께서 원장을 맡으셨었는데요. 임경훈 교수님도 지금 학내 다른 또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경제학과의 김병현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전임 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저희 연구원의 객원연구원으로 계시는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라운드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의 큰 주제는 통일과 대학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상당히 이 세부 주제를 저희가 선생님들께 보내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뭐 조금 점심 식사하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그 전임 원장님들이 겉으로 말씀으로는 상당히 주제가 어려운 주제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래도 또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은 말씀들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먼저 몇 가지 주제가 있어서 저희가 통일과 대학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첫 번째 주제로는 요즘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상당히 뭐 조금 뭐 위기라고 이야기하면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제 정세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과거와 달리 좀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고 그런 것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전임 원장님들께 한번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먼저 저희 이렇게 순서대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통일 포럼이 처음 생긴 것은 꼭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2000년 6.15 남북 공동성명 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회 또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하셨는데 그때 서울대학 총장님도 아마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민족적인 또 말하자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국립대학 서울대학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 서울대학 이기준 총장님은 그런 데에 대한 무슨 감각도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답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셔가지고 저를 보자고 그런데 그때 제가 암 수술을 해서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 이제 이럴 시기였는데 총장께서 보시자고 해서 봤더니 자,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서울대학이 뭘 하느냐고 질책을 하시는데 우선 뭐 국제회의라도 하나 해서 좀 이렇게 팡파레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돈을 5천만 원을 그 당시에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그 국제회의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작고하신 분이 당시에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가장 유명했던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 대학 교수, 돈 오버도프, 존스 홉킨스 잘하는 투 코리아의 저자, 또 요새 많이 나오는 빅터 차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일본에서 그 중국 대사를 지낸 분 뭐 이런 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돈이 턱없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아까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이 미국 이 분들한테 제가 당신들한테 드릴 수 있는 돈이 1인당 3,000불밖에 없는데 혹시 1, 2월에 동아시아로 올 기회가 있으면 그때 내가 3,000불을 드릴 테니 우리 학교에 와서 회의를 좀 할 수 있느냐. 이래서 그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하고 빅터 차 또 돈 오버도프 교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니까 중앙일보에서 이거 자기들 달라고 뛰어와가 다른 신문 못하게 하고 중앙일보에 그 두 면에 걸쳐서 크게 이제 그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되니까 학내 폴리틱스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선 학내 구성원들이 이런 데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 뭐하러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 시니컬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돈을 많이 내놓는 공과대학, 공과대학에서 되게 오버헤드를 띄워다 이제 쪽을 했는데 상당히 이게 어려웠는데 아마 그래도 이제 시작을 일단 했는데 그 여기 학내 구성원들 중에서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농과대학 농경제학과의 김한배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농경제연구소에 소장을 하시면서 이 돈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마련해다 주시고 또 의과대학의 노줄량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흉부외과의 교수님이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을 하시면 북한 평양의대 가서 수술도 하시고 했는데
자기 그 연구실에 돈을 500만 원씩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첫 통일 포럼을 이끌어 갔습니다. 저는 이끌어 갔는데 이제 북한 핵 위기가 터지고 그랬을 때 대개 우리가 통일 포럼에서 회의를 하면 한 20-30명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때 그 원자력 연구소에 원자력 정책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 센터장을 하시는 강창순 교수님이라고 나중에 원자력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했는데 강 선생님한테 이 핵 문제가 심각한데 원자력과하고 같이 한번 공동을 해보면 어떠냐 하니까 원자력과에서 너무 환영을 한다고 그래서 원자력과하고 우리 이제 정치외교학과하고 국제문제연구소 한국정책 같이 사회대에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날따라 아마 한 200-300명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놀라고 다 놀랐죠. 다 놀랐는데 그 당시에 총장 바로 된 정운찬 총장께서 아마 사회대 이렇게 뭐 시차를 내려오셨다가 이제 우리 하는 걸 보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꼼짝 못하고 한 3시간을 앉아 계시다가 이제 일어서시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총장으로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하자면 약속을 하고 나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 약속을 곧 지키셔가지고 공과대학에 오버헤드를 떼가지고 10억씩 10년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통일 포럼을 할 때 제가 조교 우리 대학원생 둘 데리고 하는데 10억을 셋이 쓰려면 매일 영수증 처리해도 지금 쓸까 말까. 이건 도저히 안 되니 빨리 연구소를 만들어가자는데. 근데 이 총장님 다른 건 다 좋아하는데 연구소를 만드는 3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태생한 게 말하자면 이제 통일평화연구소인데 그래서 제가 도저히 10억을 조교 둘 데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으니 이걸 뭐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해서 이제 저희 응급이 안 됐는데 지금 외교학과의 교수로 있다가 시애틀 워싱턴 대학에 가신 하영출 교수가 제 후임으로 1년 동안 맡아 하시다가 나중에 그냥 뭐 허지부지 됐었어요. 허지부지 됐다가 이게 이제 결국은 통일평화연구소로 이제 발족이 되면서 이 연구소장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이제 또 이게 각 대학 간에 말하자면 스쿨 폴리틱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 사회대에서는 사회대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장님이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이 박명규 교수님께서 맡으셔가지고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안식년 가는 것도 못 가게 우리가 막아가지고 박명규 선생님이 그만두면 그때 원장은 다른 대학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 가게 하려고 박 선생님 계속 하시라 해서 박 선생님이 거의 9년간 하셨죠 아마. 그렇게 하셔가지고 희생 속에서 이 통일평화연구원이 오늘 이렇게 굳건하게 잘 발전된 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간단히 그냥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 못한 부분을 또 이렇게 보완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마도 또 우리 발언하시는 동안에 다른 선생님들 좀 이렇게 발언할 거 내용도 정리하시라고 시간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김병현 원장님부터 한 말씀 그러면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아까도 질문이 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요. 경제학자에게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떨리거든요. 근데 떨고 있는데 우리 장달중 교수님께서 워낙 사회를 많이 보시고 또 후배들을 잘 배려해 주셔가지고 시간을 좀 주셔서 그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2006년에 서울대에 왔었는데 그 해가 이제 통일평화연구원 출발하는 해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 서울대 생활은 통일평화연구와 함께한 생활이었습니다. 한 4년 제외하고는 제가 연구실장, 부원장, 원장을 하면서 같이 보냈는데 아마 통일평화연구원은 우리 서울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대학의 그 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좋은 연구를 만들어주신 멋진 원장님들, 또 같이 협력하신 교수님들, 또 연구원님들, 이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훌륭한 연구원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신 질문에 관해서 아마 더 정답, 더 큰 전체 조망은 두 분 교수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주 작은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북한 문제 생각할 때마다 저는 북한 내부를 보는 사람으로서
이 북한 위기의 가장 중요한 그 루트는 그 북한 체제 취약성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대비해 보면 우리는 경제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민주주의로서 정당성을 갖춘 정부인데 이제 북한은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특별히 이제 경제 체제라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북한 그 체제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제 그 한국이 북한을 1인당 국민 소득 면에서 그 추월한 것이 1970년대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그 연구에 따르면 이 사회주의는 거품 통계가 많잖아요. 거품 통계를 제거하고 보면은 한국이 북한을 앞지른 것은 1968년부터입니다. 북한의 그 체제 내부적인 문제들이 북한이 생긴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계속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그 생존을 모색하면서도 이 체제는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21세기 넘어오게 되었고 21세기는 북한이 스스로 그 새로운 그 생존 방정식을 찾아내는데 이제 그걸 찾지 못한 거죠, 그죠?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일종의 지금 핵 위기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 보면 결국 북한의 이 문제, 특히 핵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 내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근식 원장님 예, 우리 이어서. 김병현 선생님이 그 북한 체제의 취약성, 특히 국가 형성에서의 문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왜 북한은 세계적으로 볼 때 그 권력 승계, 쉽게 말하면 과거부터 이제 흔히 언론에서 왕조국가 이럴 때 1대, 2대, 3대로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조선 시대로 말하면 태종, 세종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이런 20세기에 또는 21세기에 이런 그 왕조국가가 아니고 인민공화국을 표방하는 나라에서 이 권력 세습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고 좀 더 국제적인 맥락으로 보면 저는 이제 국제적으로 북한 지금 한반도 위기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그 출발점은 1992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른바 동아시아 그 냉전 분단 체제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중국의 그 분단과 한반도의 분단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에서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엔군, 미국이 같이 참전해서 이른바 동아시아 전쟁을 치렀는데 한편으로는 내전적인 요소 있고 하나는 이제 동아시아 질서를 창출하는 그런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과 중국이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992년도에 오면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는데 유감스럽게도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정상화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른바 비대칭 탈냉전이 가져온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고립이었다. 이게 북한 체제 위기가 생산성 문제, 사회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그 생산성의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면 국제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1992년에 비대칭 탈냉전이 북한의 고립을 더 강화시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어 수단으로 핵 개발로 간 거고 거기에 대한 미국 측의 그 대응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크게 보면 강경한 그런 그 제재로 지속되는 그런 것이어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회 역사적으로 보면 92년도의 문제 조금 더 올라가면 71년도에 키신저가 그 중국 정책을 수정을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대만을 유엔에서 축출하고 중국에다가 그 자리를 줬잖아요. 그럴 때 미국이 그 중국 정책이 아니라 동아시아 정책이었다고 하면 왜 대만과 북한 문제를 교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지금도 키신저 선생을 만나면 그걸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71년도와 9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 동아시아
그 체제 변동기였고 그것의 출발은 물론 이제 53년 한국전쟁 정전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53년, 71년, 92년 그리고 이제 현재 이렇게 이 그 네 개의 시점을 선정한다고 하면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적어도 92년도로부터 소급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71년도에 아마도 미국이 그때 중국 정책을 바꿀 때는 미국 시장을 개방을 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시키면 공산당 그 소위 말하는 그 단독 그 통치가 아니고 어느 정도 다원주의적인 그런 정치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0년대에 오면 확실히 그게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미중 갈등의 본질은 그 71년도에 믿었던 미국의 그 신화가 믿음이 깨진 것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이 사회주의 국가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탈사회주의, 정치적으로는 다원주의로 가고 자본주의 시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국가가 있다고 하면 시장은 좀 더 개방적인데 여전히 그 공산 단독 그 통제를 하는 그런 당국가 체제가 유지가 되는 그런 나라들이 이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는 베트남도 약간 사실은 거기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런 그 유형 속에 속해 있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 사람들한테 본질적으로 이 한반도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71년도에 대한 어떤 그 반성이랄까 또는 92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북미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소견입니다. 소견. 예, 뭐 저희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우리 그 김평현 원장님은 조금 더 이렇게 내적인 원인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정근식 전 원장님께서는 이 1992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탈냉전 시기인데요. 이 탈냉전 시기에 우리 국제 질서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에 비해서 사실 이제 북한이 좀 고립되는 그러니까 북미 수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조금 더 이 그 다른 맥락이었을 텐데 한중 수교 그다음에 한소 수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북한이 고립된 것 이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천혜성 차관님께서도 뭐 이어서 이렇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혜성입니다. 먼저 저는 뭐 이렇게 학자거나 뭐 서울대 구성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일부에서 30여 년간 이제 관료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퇴직 이후에 우리 통평원에 몸담고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또 좋은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여러 전임 원장님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 행사에 초대받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논의할 얘기에 대해서 뭐 네 가지 이렇게 보내주셔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면서 뭐 몇 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정리와 다른 이 업무와는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뭘 검색을 하려고 구글에 들어갔더니 요즘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면 그 밑에 이 구글의 초기 AI 실험 버전인 바드를 사용해 보세요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챗GPT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그렇게 관심도 없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도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졌는데 어제 마침 그게 딱 뜨길래 바드는 뭔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질문을 치라고 하길래 딱 이걸 쳤습니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바드에서. 근데 하여튼 그 떠서 제가 사실 프린터를 해왔는데요, 한 장을. 근데 하여튼 쭉 앞에 나와가 있고 마지막 패러에 한반도 위기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한국, 중국, 북한 등 모든 관련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좀
이 귀중한 학술회의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엔비디아 주식을 추가로 더 샀어야 되는구나. 예, 더블이 올랐지만 그래도 이건 진작 더 샀어야 되는구나. AI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앞에 내용들도 뭐 이렇게 좀 하여튼 좀 그럴듯한 이걸 불과 한 5, 6초 만에 이렇게 한 페이지가 떠오르는 거 보고 사실 좀 놀랐는데요. 농담으로 너무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한 번 더 위기 본질 뭐 사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이제 지금 다 뭐 많은 분들이 외교학, 국제정치나 외교학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고 좀 전에 우리 정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단 아까 92년 말씀하셨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제 87 헌정 우리하고 이제 한국 정치하고 국제 정치하고 같이 얘기를 하자면 또 제가 어쨌든 처음 공직을 시작한 게 87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87 헌정 우리 내부의 87 헌정과 또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탈냉전으로 가고 우리가 한 30여 년간 이렇게 해왔던 이렇게 국제 정세의 변화가 드러나고 최근에 어쨌든 또 이런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여전한 또 지정학의 그런 갈등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국익을 찾아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듯이 국제 정세, 국제 정치의 불확실, 불안정성,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뭐 기후 변화 뭐 등등 이런 복합적인 위기가 닥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한반도에 남한이나 북한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상황이 사실은 이제 많은 우리에게 뭐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2년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공개적인 그 발언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소위 신냉전 구도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물론 또 한편으로는 이쪽에서는 또 한미를 또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항일 수도 있고 또 자기들도 한 2년 전부터 어쨌든 그런 거라면 어쨌든 뭐 또 그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하기 전이긴 한데 하여튼 이제 그런 구도라고 인식을 하면서 장기전으로 나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 정세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지난 30여 년간 역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7 헌정의 첫 번째 이제 정부가 어쨌든 노태우 정부인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지만 동시에 이제 북핵 문제가 시작이 물론 공식화된 건 이제 93년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긴 하지만 사실 이제 비핵화 공동선언 직후부터 핵 문제의 이제 먹구름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지난 30여 년간 역대 한국 정부와 미 행정부 간에 또는 뭐 중국하고도 포함해서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착 국면의 장기화, 상시화, 그다음에 신냉전 구도, 일단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전히 이제 특히 근래 들어서는 이런 데 대한 좀 피로감, 회의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계속 억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게 계속 지금 해결은 되지 않고 누적이 되고 있는 뭐 그런 게 아무래도 두 번째 상황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약간은 뭐 국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핵 문제든 외교 정책이든 대북 정책이든 이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87년에 77 선언 이후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우리 김병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성과 동시에 또 우리가 또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인식과 관련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성, 이중성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그동안 대북 정책 또는 뭐 통일 정책 또는 대외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특수성, 이중성과 또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의 측면으로 북한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쨌든 이런 정책과 관련한 논쟁이 이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굉장히 좀 이제 정책이 계속 바뀐다거나 또 북한을 보는 인식과 관련해서 또 어떤 거는 5년 전엔 맞았는데 5년 뒤엔 틀리고 그러면 지금 맞은 게 5년 뒤에 맞을 건가라는 데 대한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를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해결해서 뭐 통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뭐 대충 비슷한 생각입니다만은 우선 첫째 저는 크게 봐서 결국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역시 민족 분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잠잠해졌지만 역시 NL 대 PD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한국 사회의 지적 담론을 형성해 왔었는데 그동안 이 평화 통일 논의보다는 평화 담론이 좀 거세지면서 이 민족 분단을 그 위기의 본질로 보는 이 논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그 민족 분단이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위기의 본질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첨예하게 드러낸 것이 지금 남북 간의 또 미북 간의 핵무기 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 대결이 차원을 달리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남북 간에 뭐 충돌이 있고 약간의 이제 분쟁이 있어도 서로 때리고 맞고 뭐 이래 가지고 또 나중에 타협하고 이래서 뭐 진 사람은 조금 진 대로 또 이긴 사람은 좀 이긴 대로 이렇게 해서 비교적 그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런 대로 지내왔어요. 지내왔는데 앞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상당히 그 위기감에 제가 요새 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최근의 담론 이전까지를 보면은 그래도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에 그 긴장을 억제하는 기제로 계속 이제 작동을 되어 왔습니다. 뭐 목함 지뢰가 나고 뭐 연평도가 포격이 돼도 또 뭐 서로 맞때리고 이래가지고 또 그게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핵 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세력 균형에 의한 남북 긴장의 관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또 이 남북 간의 힘의 균형에 의한 그 긴장 관리는 동북아 질서의 그 현상 유지에서 많은 공헌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핵 개발과 우리 이번에 이제 확장 억지 또 무슨 핵 공유란 말이 나왔습니다만 공유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핵 억지가 주요 개념으로 등장함으로써 이 세력 균형으로 이루어졌던 이 남북 간의 긴장 관리가 상당히 위태로워지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억지 전략이 중요성을 지니는 이유는 그 세력 균형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세력 균형의 경우는 상대가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핵 억지 전략에서는 전쟁이 기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핵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누가 승자인가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이 대량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합리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반격 능력을 갖지 못하면 핵 억지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 충분한 핵 억지를 하게 충분한 반격 능력을 갖기 위해서 뭐 일본도 보면 뭐 반격 능력 뭐 이런 이제 거대 담론이 지금 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휩쓸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태롭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핵무기를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 외교 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목적으로서의 전쟁 간의 관계가 아주 희미해졌다 그럴까 애매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국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에 기대서 이 말하자면 국익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같은 핵무기를 둘러싼 미북
남북 간의 이 담론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정책의 모든 합리적 목적을 초월하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이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어떤 그 기제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것이 제가 지금 굉장히 그 걱정스럽게 보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외교 정책의 합리적 조건하고 민주정치 여론의 그 감정적인 이 선호도 간의 말하자면 이 관계입니다. 합리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여론의 감정적 그 선호도에 의해서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합리적인 정책 논쟁이나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영 대립의 틀 속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게 나타날지 상당히 걱정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까 김병현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걸 조금 제가 김병현 선생님께서 68년부터 이제 남북 간의 균형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남북 간에 대한 그 언론의 보도나 이런 걸 보면 특히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미우리 신문의 72년판 요미우리 편집국장의 평양 방문 김일성 회담 내용을 보면은 이 북한은 요미우리 신문 여덟 다시피 일본의 아주 보수적인 신문입니다. 평양은 낙원이요 서울은 지옥입니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거의 모든 신문 진보 좌파 할 것 없이 우파 할 것 없이 다 북한은 낙원이요 남한은 지옥입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년대 말까지 계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런 과정에서 남한의 이제 경제 성장이 북한을 추월하게 되고 유엔에 아마 저걸로는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남한이 북한보다 저게 되게 생긴 유엔 기록으로는 74년?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북한이 굉장히 그 불안정한 체제로 봤는데 그동안에 저걸 보면 북한이 굉장히 리질리언트한 정치 체제다 하는 겁니다. 이 정치 지도자의 교체를 보면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훨씬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김영삼으로 김대중으로 바뀌는 과정 이 북한의 권력 성계하고 비교해 볼 때 훨씬 그 북한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탈북한 노동당 그 고위 인사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을 때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권력 성계가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체계적으로 그 권력 구조에 말하자면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북한 체제의 유연성에 대한 리질리언스를 우리가 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북한을 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북한이 곧 망할 거라든가 무슨 이런 이제 논조가 많은데 언제 소련이 그랬고 동구가 그랬듯이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그 리질리언스는 그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북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핵 억지를 둘러싸고 북한과 지금 막다른 골목을 들어간 듯한 그 인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국내 여론을 달래가면서 이제 합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직면하면은 결국은 이 핵 딜레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미국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자살을 할 수 있느냐? 자살.
유럽에서 일어났던 거 마찬가지죠. 여러분 알다시피 1960년대 초반에 더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유럽에 달라. 미국이 결정하지 말고. 전쟁을 하면은 핵전쟁을 하면 유럽에서 너들끼리 싸우면 유럽 사람만 다 죽는데 그 결정을 너들이 하는 건 말이 안 되더냐. 미국이 그걸 거부를 하니까 결국 나토를 탈퇴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두려움에 있는 거죠. 우리 미국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그 뭐라자면 이 핵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그 핵 공유니 무슨 뭐 핵 합의니 이런 것들을 이제 도출해 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내 여론은 더골식의 독자적 핵무장을 이제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직 그 고위 정부의 정책 위반자를 경험한 분들도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들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뭐 띵크탱크의 이사장을 가신 분이 그 핵무장,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그 오은하께서 화를 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버린 이런 그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만큼 그 우리 내부의 이 국론 분열이 심합니다. 이 국론 분열이 특히 전 한민족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는 이 핵 위기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게 저는 가장 다른 뭐 전쟁도 해서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도 뭐 조금 이렇게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 핵 문제가 이래서 이거는 한반도 위기에 굉장히 본질적인 위기고 지금 우리가 이런 문턱에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 제기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원장님, 전 원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천혜성 차관님 의견을 들었는데요. 정리를 하면 아마도 뭐 우리 북한 위기라고 할까요? 한반도 위기의 본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가 형성의 문제, 북한 내부 체제의 취약성, 그리고 탈냉전 이후의 국제 질서, 북한의 고립, 그리고 북핵 문제, 식냉정 구도, 그다음에 뭐 민족 분단, 그다음에 핵 위기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바드가 제일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그래서 한 가지로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도 이게 저희가 쉬었으면은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문제가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사실은 이제 한반도 핵 위기 내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금 사실은 해결하기 난망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상당히 뭐 대학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런 그 남북 문제 또는 통일 문제 또는 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핵 위기 이런 거에 직면해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뭐 큰 기대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저희들이 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 그 전임 원장님들과 차관님께 한번 여쭙겠는데 어떻게 이번엔 역순으로 한번 장달중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저는 특히 대학의 우리 통일평화연구원 같은 데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도 죽었고 뭐 지금 뭐랄까 이 적대적인 두 정치 단체를 매개해 주신 에이전시가 거의 없어요. 예전에 시민단체도 있고 뭐 종교단체도 있고 등등 있었는데 지금 거기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서 뭐 저 같은 사람은 이 통일평화연구원 같은 데서 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통일평화연구원은 단순히 뭐 연구기관으로서 이렇게 안주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정책 제언의 프로포절도 계속 내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고 앞으로 통일을 위한 그 교육에서 뭐 평화 교육이라든가 통일 이게 되게 역시 시민 교육, 민주 교육 이런 교육의 장으로서
장을 열어주는 역할도 아마 통일평화연구원 대학 같은 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물론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의 역할을 이제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가끔 독일의 경우를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우리 정치학 교과서에 보면요, 칼 도이치라고 하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는 정치학 개론 책에 보면은 독일에 대한 이제 묘사가 나와요. 독일 사람들은 뭐 칼날 같이 틀림없고 뭐 있지만 그러나 가장 독일을 묘사하는데 적합한 표현은 열차를 타봤더니 누가 승객인지 누가 승무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겠더라. 독일 열차 안에서는 뭐 차장이나 이런 승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기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과 승무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열차를 운행하는데 이 결과가 통일로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통일로 이어지는 과정에 독일 국민들과 독일 정부 간의 의사소통과 의견 수렴이 상당히 잘 됐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 이제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면 서독이 독일하고 동방 정책을 취할 때 이제 퍼주기 논란이 우리 많지 않습니까? 역시 이 독일에서는 이 동독에 대해서 상당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동독의 변화를 이끌어내가면서 이제 원조도 하고 교류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90년에 동독에 가서 호네카 동독 서기장의 집무실을 가봤어요. 그 집무실이 그때는 뭘로 바뀌었냐면은 올림픽 유치 저걸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를 안내해간 자유베를린 대학 교수들도 가서 전부 기절하고 놀랐어요. 방도 적을 뿐만 아니라 뭐 검소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가 이 원수의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 교수께서 하는 얘기가 이게 바로 프루시안 후르겔리티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동독의 그 독재 국가의 이 수반이 쓰던 그 집무실을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검소하고 이게 뭐 아주 참 서독 사람들이 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잘 돼 있더라. 이것이 왜 그렇게 됐겠느냐. 이 사람의 결론은 그예요. 역시 서독의 압력이 있었어. 그랬던 거 아니냐. 서독의 압력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이 북한의 변화를 내부적인 변화를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는 참 힘들 것, 싸움이 날 거 아니에요. 힘들 것 같고 이제 우리 연구소라든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뭐 그것도 인권 문제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하면서 이 북한의 변화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보편적인 가치의 수준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데 이 역시 우리 대학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보이고,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를 또 얘기를 들면 역시 독일이 통일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독일의 정치 체제입니다. 정치 체제인데 칼 도이치의 책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to govern, 통치한다는 것은 to invent, 발명하는 것이다. 이 용어가 나옵니다. 독일에서는 전후에 이 정치 체제를 발명을 했다는 거죠. 발명을. 그래서 발명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선거 공영제, 또 이 건설적 불신임제, 비례대표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 정치의 말하자면 이 원활한 운영이 독일의 이 평화적인 이 통일을 가져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누가 하느냐? 역시 대학에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 정치 체제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대학밖에 없는데, 이런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뭐 내각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자꾸 세미나를 열고 이래서 이 정치인들도 부르고 해서 정말 내각제가 좋은 것이 대통령제가 좋은 것이니 아니면 뭐 비례대표제가 좋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해서 아이디어를 축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역할을 이 통일평화연구원이 이제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좀 많은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제일 이제 큰 문제 중 하나, 독일의 경우는 이제 통일되니까 서독이라고 하는 이 계획된 국가가 소멸됐단 말이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없어진 국가에 대체되는 국가 형태가 뭐냐? 이것이 독일 지식인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자면 이 괴테가 얘기하는
문화 복합체적인 국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뭐 대선배들이 논의한 그 통일 논의 그 봤더니 그 옛날 동아일보 주필이었던 청관우 선생 같은 분도 이 복합국가론 뭐 이런 용어를 썼더라고요. 통일을 복합국가론 뭐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그동안 이게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그동안에 이 장준하 선생 같은 분은 그냥 통일은 지상 과제고 지상 명령이다.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청관우 선생 같은 분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합 이 말하자면 국가 체제의 형성이기 때문에 뭐 다원적인 어떤 접근법을 주장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그 기존의 아이디어들을 좀 집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사회에 내놓는 역할을 아마 이 통일평화연구원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일에 대한 그 이 차가운 시선의 문제, 특히 젊은이들 사이의 차가운 시선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좀 이렇게 다루어 줄 수 있는 데가 통일평화연구원 같은 데가 아닐까. 우선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제 중심적 사고에 너무 묻혀 있는 젊은 세대들 자기에게 뭐 유리하지 않으니까 통일이 필요 없다든가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이 통일의 그 이 원칙론에 대한 이 말하자면 이 좌우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제 계속 걸러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MZ 세대 북한관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 북한을 민족의 일원으로 보는 경향은 매우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웃 뭐 그냥 나는 가까운 이웃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데 이것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이 이 젊은 세대들의 국가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것들을 수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역시 대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의 역할 일반을 넘어서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어떻게 정근신 원장님, 예.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 그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은 남북 화해기의 활성화가 좀 되고 상대적으로 남북 동결기에는 쉽게 말하면 장이 잘 안 서는 그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 국가의 역할과 또는 정부의 역할과 대학의 역할은 좀 달라야 한다. 때때로는 그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대학이 담당해야 하고 또 대학이 담당할 수 없는 역할을 국가가 또 담당해서 돌파를 하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문화적으로 보면 그 국가의 어떤 방침에 모든 그 연구 영역도 다 종속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요즘의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즉 탑다운형 그것도 남북 그 대통령 수준이 아니라 남북 정상 수준이 아니라 북미 정상 수준이 만나가지고 그 논의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서 그것이 가져온 그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거의 대부분 다 거기에 종속되잖아요. 근데 그 하노이 회담의 그 결렬이 가져온 그 부정적인 효과가 이른바 그 정책의 중간 영역, 중간 정책들을 전부 다 소멸시켰다. 심지어는 대학의 그 연구 영역까지도, 연구 기능까지도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그 회복력,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말 아까 장덕 선생님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게 절대로 필요한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하나씩 어렵지만 그 중간 영역들을 다시 복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이제 잘 나갈 때 그 통일학, 평화학, 특히 평화학에 대한
새로운 그 연구 지평을 많이 그 넓혀놨고 이제 한때는 이제 그 대학원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을 때는 그 법과대학 쪽에서 특히 인권학을 같이 제도화해서 통일학, 평화학, 인권학이라고 하는 세 개의 그 축으로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이 밀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게 남북 화해기에는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대학들도 다 이렇게 뭐랄까요, 다 몰려들어서 막 그 연구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남북 동결기에는 다른 대학은 이런 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서울대학만 그나마 그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때 이제는 좀 더 넓고 길게 보면서 그 통일학과, 그 평화학과, 인권학을 서로 이렇게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 영역을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서울대학교의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아시아 냉전 분단 체제 룰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그 71년에 대한 문제, 92년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깊숙하게 다루면서 있었던 일과 있을 수 있었던 일 또는 그때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그 심화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 현재의 우리가 이제 혼미한 그런 방향을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연구는 뭐 어디 누구나 다 자료만 있으면 하지만 다 그것 때문에 있었던 일 때문에 갈라졌던 다른 길들 왜 그런 것들은 그때 생각하지 못했을까랄지 왜 그런 것들은 실현되지 못했을까랄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연구원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한참 배를 적을 때는 연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매개로 해서 했는데 장점은 이제 한국어로 하니까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의 이 소위 말하는 넓은 의미의 한반도 정책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는 그 유럽을 경유하는 그런 그 경로 그다음에 또는 뭐 몽골이나 또는 뭐 베트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경로를 모색을 하면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연변길도 여전히 유효한 길이긴 하지만 그것 말고 그 유럽으로의 경유 또는 뭐 몽골로의 경유 또는 베트남으로의 경유 이런 그 경유로를 좀 더 다양화해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이 좀 들긴 들지만 그래도 우리 김범수 원장이 새로 사업을 구성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의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고민을 할 때는 이제 그 탈사유지 경험들에 대한 좀 그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한 짧은 기간이지만 연구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통일평화연구원도 통일평화연구원의 주요 연구 아젠다를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기반 사업 때문에 다양하게 하긴 하지만 다원적인 그런 연구를 해야긴 하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는 통일평화연구원은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이러이런 연구를 좀 더 확실히 할 거야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소견입니다. 예, 정무실 원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은 이 대학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엇인가 하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이제 대학의 역할이 오히려 더 커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연구와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이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장달중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책 재원이라든가 그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우리 정근식 원장님께서는 저에게 약간 숙제 아닌 숙제를 주셔서 앞으로 좀 그 숙제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면 다음 김병현 원장님이 먼저 해주실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천혜성 차관님이 정부의 역할과 관련했는데 예. 네, 그러면 아마 차관님께서는 좀 정부 쪽에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이어서 제가 학교가 뭘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황은 다르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체코하고 헝가리, 러시아 방문해서 그때 체제 이행을 이끌었던 사람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느꼈던 것은 이 준비하는 만큼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준비가 부족했던 러시아는 뭐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준비가 잘 됐던 체코랑 헝가리는 상당히 정연하게 움직였고 인상 깊었던 것은 헝가리의 이제 고문인데요. 이분은 이제 교수하다 고문 됐는데 헝가리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이행을 했는가 물어보니까 그 대학에서 70년대부터 해서 자본주의 경제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르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제 학설사의 자본주의 학설이 이렇다 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아마 헝가리를 어느 정도 지금은 약간 정치적으로 우리가 여러 문제가 있던 것 같지만 경제 체제 이행 면에서는 모범 국가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준비된 헝가리가 준비되지 못했던 러시아와 달랐다 하는 게 보이고요. 결국 이제 정부는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단기적인 정책에 많이 매몰되어 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멀리 보고 깊이 보고 그 창의적인 방안을 찾고 그게 하나의 목표 같습니다. 근데 멀리 보고 깊이 보려면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냥 뭐 상상 속에서는 안 나오니까 따라서 이제 그 학교에서 특히 대학에서는 연구, 이 분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은 그 3대 그 조사 사업에서 우리 그 통일의식조사, 우리 남한 주민 대상으로 또 탈북민 대상으로 하는 북한 이탈 주민 조사, 남북 통합 지수 이걸 가지고 분석하잖아요. 이러한 토대를 갖춘 연구기관은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없으니까 전 세계 없는 거겠죠. 유일한 어떤 면에서 분석 역량이 있다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깊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좀 멀리 보자. 그리고 그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 또 우리 시민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뭐 평화 아카데미, 뭐 통일 아카데미, 또 포럼도 하고 또 시흥시랑 같이 해서 또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거든요. 많은 그 아우리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의도하느냐 하면 결국 저는 이 하트와 마인드 커파시티 생각합니다. 이 통일이라는 문제는 하트 없으면 목적지를 상실해 버리잖아요. 비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그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인드 지성이니까 그 지성의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과의 어떤 접점을 찾고 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합적인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이 그동안 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더욱 발전하겠죠. 특별히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근식 원장님께서 2016년인가요? 우리 연변에서 김일성 대랑 서울대 연변대 학술회 기억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개원 10주년 행사하면서 박명규 전 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가장 10년 원장하시면서 가장 기억 남는 일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역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억들. 어찌 보면 지금이 그런 통로를 좀 찾을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경로가 다 막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기 어려운 이때에 좀 창의적이고 좀 더 우회적이면서도 북한과 이렇게 접점을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이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김병현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점심 시간에도 사실은 총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대학이 나서서 뭔가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의 활로를 좀 한번 열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아까 점심 식사 시간에도 같이 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그런 방안들도 한번 좀 창의적으로 모색해보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그 닫혀 있고 경색되어 있을 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아주 작은 끈이라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결의 고리를 한번 마련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천혜성 전. 예. 이런 앞서 우리 첫 번째 주제였던 그런 위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의 역할 또는 뭐 통평원의 뭐 역할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선생님도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어쨌든 국내적으로는 이게 뭐 꼭 1, 2년 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제 통일의 뭐 필요성이라든지 우리 통평원에서 계속 조사하는 그 뭐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뭐 필요성이나 남북 관계 또 북핵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워낙 좀 일반 국민이나 또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이게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이 정책의 효능감, 실효감 이런 것들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훨씬 더 과거 그 이전보다도 이런 남북 관계나 통일이나 이런 데 대한 회의감이나 부정적 인식이나 무력감, 무관심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좀 여러 부정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기도 하고 정책의 추진 역량을 스스로 이제 약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앞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대학의 역할이나 우리 통평원의 역할이 더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저도 그런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런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좀 어떤 그런 좀 균형적인 인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합리적 대안을 이렇게 제공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학 또는 뭐 이 통평원 같은 대학 연구소들의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말에 이제 공직을 시작해서 뭐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지날 때 보면 뭐 이 자리에 대부분 이제 뭐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뭐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소위 이제 뭐 공론화나 이런 여론 형성 과정에서 사실은 물론 과거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제가 가졌던 인식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런 뭐 서울대라든지 이런 뭐 대학에 계신 분들의 어떤 재현 내지는 인식 또 이런 뭐 글이나 또 뭐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고 방향이 되고 어떤 여론 형성이나 정책 형성에도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뭐 사회 발전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사회적인 변화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약해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합리적인 대안 형성, 정책 형성, 대안 형성보다는 좀 이제 강한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너무 과잉 대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왜곡 현상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뭐 통평원이 또는 뭐 대학이 또는 뭐 서울대학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뭐 논쟁이라든지 뭐 그런 데에 관여할 건 아니지만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목소리를 물론 교육과 당연히 연구가 중심이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지금 통평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도 왜 뭐 잘 지금 뭐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립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지금 뭐 교육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지방과의 이제 그런 문제들, 뭐 인구 소멸에 따른 뭐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 대학의 뭐 문제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여러 그런 플랫폼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꼭 지방 대학뿐만 아니라 뭐 서울에 있는 뭐 다른 뭐 대학들하고도 그렇게 하면 또 좋겠습니다만 좀
서울대 혼자만이 하기 힘든 부분들을 이제 다른 연구소 또는 뭐 대학 이런 부분과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해 나가면 조금 더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여론 형성이라든지 뭐 교육과 어떤 연구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앞서 뭐 말씀 주신 대로 남북 관계나 남북 교류 중에 역시 이제 뭐 여야나 보수 진보 막론하고 이렇게 공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뭐 교육이나 학술 뭐 이런 교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뭐 이 서울대학이나 뭐 또 뭐 다른 대학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당장은 현재 남북 관계 상황이나 뭐 북한의 입장이나 태도로 봤을 때 뭐 당장 무슨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이런 부분에 열려 있고 이런 추진 필요성이 있고 또 민족의 그런 이질감의 그런 뭐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이질화가 심해지는 것은 뭐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남북 모두에게 부담이 있고 문제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일단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좀 손을 내미는 이런 부분은 당장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또 긍정적인 저런 메시지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뭐 마지막 질문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북한학 통일학의 현황과 과제인데 오늘 주제가 사실은 또 이 대학의 이 통일학의 국제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통일학의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저희 이런 그 통일학 또는 북한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국제화가 가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국제화에서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언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학의 국제화나 북한학의 국제화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전부 다 그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란 말이죠.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지난주에 그 광주에서 그 이행기 정의 관련된 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그 활동가들 회의가 있어서 가서 참석을 해보니 역시 이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이행기 정의할 때는 이행기가 지난 다음에 문제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행기라고 할 때는 이행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하는 건데 우리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지는 몰라도 당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통일학의 국제화나 북한학의 국제화의 경우에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이런 그 선진국 그 네트워크 있고 또 우리 그 주변에 앞으로 이제 그 아시아 넓은 의미의 아시아 그 학문 시장에서의 그 한국의 경험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유망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부의 역할과 대학의 역할에서 만약 그 선진국 네트워크와 그 도상국 네트워크를 놓고 어떤 걸 선택을 할래? 그러면 그래 어떤 것이 더 길게 볼 때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우리가 한 50년간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학문이 성장을 할 때 크게 보면 미국의 역할이랄지 또는 뭐 부분적으로는 일본의 역할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아주 길게 보면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은 아직 외국인 학자들 펠로우십 같은 것이 아직 제도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의미 있는 투자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얼마나 잘 그걸 관리를 하느냐, 소위 말하는 애프터 서비스도 하고 또 가끔씩 불러서 발전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연구나 할지
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랄지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이제는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의 경우에도 그 국제화나 이 통일하게 국제화나 북한하게 국제화 또는 평화하게 국제화를 할 때 펠로우십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그 연결망 그러니까 일시적인 뭐 특정 기관과의 뭐 여러 나라 뭐 미국이나 또는 뭐 유럽이나 또는 뭐 일본이나 이런 그 나라들과의 이렇게 일시적인 그 교류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우리 사람들을 한 50년간 앞으로 만든다. 한국 문제 또는 뭐 평화 문제 또는 통일 문제를 갖다가 충분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백업을 해주고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우리 HK 사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연구를 했지만 하여튼 해외 파트는 그게 없어서 해외 그 펠로우십 제도를 조금 이제부터는 만들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저로서는 그 가장 큰 그 김범수 신임 원장에 대한 뭡니까? 바람입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이 이제 이 관악 캠퍼스를 떠나서 신 캠퍼스로 가서 연구원들은 우리 HK 교수님들하고 연구원들은 일상적으로는 큰 불편이 없는데 그 관악 캠퍼스에서의 통일평화연구원이 갖고 있었던 그런 비중이나 그게 점점 약해지고 그림자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그 교육과 연구 파트를 구분을 해서 한쪽은 관악 캠퍼스에 남겨두고 한쪽은 시흥 캠퍼스 쪽에서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이 전체 서울대학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할까 그런 문제가 역시 두 번째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해외 펠로우십 제도가 도입돼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관악 캠퍼스에 대한 통일평화연구원의 좀 적극적인 그 대책이 있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사항이 사실은 저희 그 대학에서 기획 관련된 부분에서 소관하고 있는 건데 오늘 저기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실 텐데 기획부총장님이 뒤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저희 계십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기획부총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기획부총장님 꼭 들어주십시오. 지금 나중에 하셔야 되네요. 중간에 아까 들어오셔가지고 소개를 못했습니다. 근데 기획부총장님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펠로우십 문제도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제 외국이 또 여러 외국에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개발도상국 학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셔서 지속적으로 저희 그 연구기관과 이렇게 네트워킹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여기 우리 이따가 2부에 또 그 토론을 맡아주실 텐데 이지영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대학에 계시는데 저희 연구원에 와서 계시는데 펠로우십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펠로우십을 못 드리고 그냥 공간만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병현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제 생각에 펠로우십을 쓰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이라는 연구를 국제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 정도로 뭐 예를 들면 이 북한 경제를 이렇게 전업으로 하는 그 한국 외에 학자가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예. 몇 명 있습니까, 원장님? 거의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 하신 분들 좀 계신데 지금은 나이가 많으시고 그 새로운 젊은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유럽도 거의 없고 뭐 중국도 없고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도 몇 명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작으니까 이 시장까지 먹고 사는 게 안 되거든요. 그 펠로우십을 드리더라도 평생 동안 북한을 주업을 해서 먹고 산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우니까 저의 접근은 부업을 하시라. 뭐 중국도 하실 때 북한을 끼워놓고 아니면 저개발국 공부를 하실 때 북한을 같이 하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통일학 그 지금 사업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교내 교수님들께서 북한을 전업으로 하시기에는 워낙 지금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그 분야에 집중 높으시기 때문에 이 북한으로 올라오시는 거, 우리 업계 말로 입북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북한에 입하지 마시고 지금 살고 계신 데서 북한을 부업으로 하시라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름 어떻게 붙이든 간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북한 연구가 국제화 되려면 하이 퀄리티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학계에서 이 북한 연구의 어떤 그 양질을 보고서 이쪽으로 하면은 좋은 학술 논문을 쓸 수 있겠다 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걸 주도할 나라는 결국 한국인데 한국의 연구자들이 국제 톱 학술지에 이 북한 관련 논문을 쓸 수 만큼 역량이 있는가는 문제 같습니다.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학계에서 보면 아마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경제학계의 학술지는 북한 관련 논문을 쓰게 되면 톱 5는 아니고 아마 필드 톱일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연구자가 들어와서 이것저것 하다가는 학문의 무덤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저희과 교수들하고 같이 논문을 써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내면 이 북한 관련 논문을 내면은 10번 빠꾸 받는 건 당연합니다. 예, 엄청 어렵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아주 좋은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싣고 있는데 북한만 쓰게 되면 논문이 안 실리는 거예요. 제가 위로하는 겸 드릴 말씀이 북한 연구는 학문적 고난의 행군이다. 예, 각오하시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어떤 북한 관련 주제로 톱 퀄리티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내는 거 매우 어렵지만 이걸 하는 분이 계셔야지 이쪽으로 연구자 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북한학계 연구학회의 전통적 관습은 매우 닫혀 있어요. 그 연구 방법론도 특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제학계가 공유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을 쓰고 또 우리끼리도 많고 말이죠. 이걸 타파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원장할 때 하나 이제 우리 젊은 연구자들한테 좀 이렇게 요청드리고 또 격려한 것은 이 북한 연구의 판도를 좀 바꾸시라. 그래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결과를 내놓아서 우리가 이 북한 연구를 끌어갈 수 있게끔 해서 이 북한 연구의 퀄리티를 올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의 공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나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연구 결과를 많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유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그 국제 저널에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저희 연구원 중에 한 분이 저희가 그 북한 이탈 주민 인터뷰한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써서 국제 저널에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받았던 코멘트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것 중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강한 그런 거보다도 어쨌든 북한 이탈 주민의 이런 1차 자료라고 하는 게 의미가 좀 있어서 이런 자료가 외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런 자료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런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이런 좀 외국에서 얻기 힘든 그런 자료들을 1차 자료들을 축적을 많이 해서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앞으로 좀 중요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좀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천혜성 차관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달총 선생님께서 예, 제가 이 부분은 이런 통일학, 북한학의 국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아는 바도 없고 그렇게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최근에 이렇게 학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방금 우리 김병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북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탈북 현상이 문제라고 다들 이 선배 동료 학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북한을 이렇게 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교육하셨던 분들이 이제 최근 물론 꼭
뭐 1, 2년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2019년 이후로 남북 관계나 한반도 상황이 이제 자꾸 경색 단절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관심이나 수요의 이제 급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국책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각 전문 연구 분야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북한 문제나 남북 관계나 통일 쪽의 연구를 아까 김병현 원장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대로 이제 사이드로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정책 방향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또 이제 그런 뭐 부랴부랴 만들었던 TF나 팀이나 연구팀을 다 또 지금은 뭐 작년부터 이렇게 없애고 있어가지고 그런 뭐 탈북 현상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뭐 이런 북한을 연구하는 뭐 대학원 뭐 이런데 이제 학생 수도 급감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저같이 뭐 통일부나 대북 정책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그런 이런 아까 제가 뭐 지속 가능성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책 방향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너무 등락이 심하고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뭐 이런 저변이 약해진다는 게 결국은 전체적인 정책 역량이라든지 우리 국가의 어떤 대응 역량이나 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 비록 어떤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하든 이런 뭐 대학이라든지 또는 어떤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일정한 포션을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할 수 있게, 특히 아무래도 이제 국립대학 또 뭐 다른 국립대학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공공 연구기관 뭐 이런 부분은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유지되게, 그런 것도 아마 이제 이게 꼭 무슨 그렇다고 어떤 제도로 만들어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조금 어떤 정책 방향과 맞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용인해 주는 어떤 그런 연구 문화, 뭐 토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면서 하여튼 우리 사회 또는 우리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통평원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서울대나 통평원에서 그런 부분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더라도 일정 수준의 아까 그뭐 말씀하신 뭐 저도 그 정부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뭐 통일 의식 조사라든지 탈북민 조사 같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정부도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정부가 그런 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거의 이제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정부에 있을 때 통평원의 뭐 조사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뭐 이렇게 뭐 김병현 원장님이나 또 앞서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뭐 학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연구하고 물론 국제화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1차 재료는 결국은 뭐 남북관계, 북한 통일 문제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 자료 접근의 한계라든지 뭐 여러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뭐 북한에서 나오든 아니면 북한에서 나온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하든 하여튼 한반도에서 1차 자료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잘 해나가느냐는 결국은 또 우리 뭐 대학이나 연구자들 이런 분들의 어떤 노력, 그리고 또 그런 걸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지원 역량의 일정한 역량의 보존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그 통일학이나 이 북한학의 이 국제화에서 이제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 통일학 그 북한학의 이제 국제화에 앞장섰던 분들이 재미 정치학자들이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1세대 재미 정치학자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거의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그 김일성을 연구했던 서대수 교수님 같은 분도 얼마 전에 작고를 하셨는데 그 방대한 자료를 그 처리해줄 제자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오신 그 클레어먼트 대학 이채진 교수님께서 아주 통탄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펜실바니아 대학의 이정식 교수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이 조지아 대학의 박한식 교수님도 거의 뭐 지금 다 이런 분들이 그 미국 정치학계의 이 북한학, 통일학의 위상을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 남북 교류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 1세대가 퇴장하면서 이 1세대를 대체할 2세대들을 길러 넣지 못한 것은 내가 우리 정부의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제교류재단 같은 데서 이 돈을 주는데 찔끔찔끔 줘가지고 회의나 한두 번씩 하게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고 돈을 그냥 엄청 줘가지고 내가 들은 얘기인데 무슨 아베 재단에서 그런 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떻든 우리가 이 한국학 내지 북한학 통일학을 리드할 국제적인 어떤 이 학문 능력을 갖춘 학자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이제 아쉬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 북한 내지 통일학에 대한 시장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여기 우리 이웃 대학들에서 열고 있는 박사학이라든가 무슨 이 고위 과정인데 보면은 거기 상당히 디맨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야 정치인을 비롯해서 저도 강의를 가보면은 여야 정치인들을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거기 가보면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 서울대학 평화연구원에서 그런 걸 하면은 상당히 이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또 전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역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그냥 연구기관 학문기관으로서 이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역시 이게 바깥에 알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언론과의 이 제휴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에서도 연구기관들 보니까 반드시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기자 한 명 불러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서울대 평화연구소에서 이제 북한 의식조사, 통일 의식조사 이런 걸 발표하면 매년 발표할 때마다 언론에서 그걸 크게 취급을 해줘야 이게 빛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생각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역시 코어 그룹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연구원들 많이 계시지만은 이런 분들을 좀 육성하는데 좀 이 원장님이 좀 힘을 써가지고 학교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좀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국제적인 연구기관과의 제휴 문제가 아마 제일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침에 일본 주미대사였던 분하고 아침 식사를 했는데 왜 한일 간의 한일 수교 50주년 행사인데 한국에서는 무지하게 일본하고 회의를 많이 시하는데 일본에서는 왜 그런 게 하도 없느냐. 그러니까 교수님 일본에서 관심이 없는 건 고사해놓고 해코지만 하면 좋겠는데 해코지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거 일본에는 방해하는 사람이. 지금 그게 일본의 지금 우익의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데 주요한 연구기관들하고 아마 우리가 돈을 드려야 될 겁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그동안 계속 가가지고 미국 두드리고 일본 두드리고 유럽 두드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우리가 돈을 좀 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국제적 연구기관의 이 북한 전문가 또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끊임없는 교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밥 칼린 얘기를 듣는데 밥 칼린이 투 코리아스 수정판을 낸 사람 아닙니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왜 그래? 자기는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단위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서도 그 친구 자료를 많이 보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그런 자료를. 그런데 이제 통일평화연구원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거래서 통일평화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바깥에서도 적지 않으니까 여기 계신 연구원들 원장님 비롯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바깥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 제가 개인적으로 어쨌든 원장으로서 이렇게 받아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실행해야 될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연구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채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은 지금 대충 이제 마칠 시간이 되긴 됐는데요. 우리 아마도 여기 학생분들이 우리 이 통일평화 협동과정 학생들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이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 통일학, 북한학 이런 국제화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학생 중에서 질문 있거나 궁금한 사항 있는 학생 있으면 손 들고 한번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벌써 뭐 제가 은퇴하기 전입니다만은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 북한의 과학 정책을 연구한 분들도 계셨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연구하고 또 자연대학에 그런 학생들의 연구를 격려하기 위해서 선생님 한 분이 과학 정책 하신 선생님 두 분이 열심히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쪽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연구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쪽의 정치나 사회 이쪽의 연구보다는 과학 정책이라든가 북한의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 같은 거 말이죠. 지금 누가 연구를 하겠습니까? 저 다들 픽픽 웃었는데 보니까 이게 픽픽 웃는 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이제 우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북한 평양의대하고 이제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교류를 했는데 이제 그때 교류할 때 북한 평양의대가 이제 서울의대입니다. 서울의대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우리 회유책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 병원에서 CT라든가 이런 기계를 6년을 쓰면 갈아야 돼요. 곧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되는 것들을 평양에 가지고 가서 주는 거죠. 주는데 그 기계의 질이 북경대학 의과대학의 CT보다 훨씬 좋답니다. 근데 제가 2002년에 갈 때 같이 가지고 가던데 북한 측에서 헌거를 줬다고 막 화를 내가지고 새 걸 안 가져오냐고 말이죠. 이런 소통의 문제도 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작가신 노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평양의과대 학생들 보니까 다 제2외국어까지 다 잘하더라는 거예요. 제2외국어까지. 그러니까 이 의료 기술 수준은 의학 수준은 물론이고 제2외국어까지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와서 저희가 막 호통을 쳤느라고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북한의 엘리트 교육의 실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진척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그래서 지금 평성의과대학 그러니까 이 평양에 조금 가는 평성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북한의 아주 최고 엘리트 집단들의 저건데 전 김책공대는 가봤어요. 김책공대는 가봤더니 컴퓨터실을 보여주는데 이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너무 껌껌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좀 측은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평성이과대학 같은 데서는 지금 아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우리 물리학자들이 북한 교수들이 쓴 물리학 논문들을 이렇게 봤는데 들은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벼잎이 이렇게 벼잎 필 때 벼 이상이 숙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슨 어떤 각도를 연구를 해가지고 한 그런 게 국제적으로 발표됐다 그러면서 상당히 실용적인 과학 연구를 하고 있더라. 물리학 교수 지금 자꾸 하신 포항공대 총장하신 김옥일 교수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아마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과학 분야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여러 분야의 국책 연구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학생이 말씀하시는 아까 화학이라고 하셨죠. 화학이든 건설이든 환경이든 산림이든 등등 여러 국책 연구기관들이 사실은 다 이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또 어떤 정부 때는 이런 이제 남북 교류나 각 분야의 이런 교류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또 부처의 소요가 있고 그래서 일정 기간 또 이제 굉장히 그런 연구를 많이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단순히 남북 교류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분야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통일 이후에 뭐 만약에 건설이다 하면은 뭐 통일 이후에 뭐 또 건설 또는 뭐 국토 뭐 이 교통망 뭐 등등 식의 그런 식의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이게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 분야마다 연구를 하고 의학이나 뭐 이런 데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이 일정 부분 아주 기초적이지만 그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필요하면 뭐 유엔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또는 뭐 이 저 뭐 유럽의 이런 뭐 정치재단 이런 데 통해서 이렇게 국제회의 같은 거 할 때 가끔 이제 북한 학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축적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또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는 지금은 또 이제 뭐 이렇게 등락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학생께서 어떤 분야에 더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로 국제 연구기관들의 그런 연구를 중심으로 이공계의 이 연구나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한 가지 첨언하자면 밖에 있는 이런 그 북한 또는 통일 문제 관련 그런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이제 문과 중심이 좀 많습니다. 문과 중심이 많고 그래서 주로 이제 정치학이라든가 안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서울대학교에는 통일평화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약 한 65% 3분의 2 이상이 요즘은 최근에 이공계 쪽 분야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북한의 그 에너지라든가 북한의 식량 문제도 있고 북한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위성 사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측정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토질, 뭐 토양, 그다음에 산림,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공계 분야에서도 북한 관련 연구 이런 분야가 상당히 할 부분은 많은데 아마도 이제 관련해서 그 이공계 분야 쪽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기에는 조금 뭐 시장이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아까 김병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업으로 이렇게 다른 전공 분야를 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북한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시면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많은 질문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일부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부 행사에서 말씀 우리 해주신 전임 원장님들과 천혜성 차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